생산과 소비 부록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19 폭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4.19 폭동으로 인해서 공국 세력은 완전히 몰락해버리죠. 그러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겠죠. 그래요. 보겠습니다.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시장 지배 시대를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추구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산업 간 평등을 실현하며 민간 기업을 육성하여 공동체를 번영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분제도를 금지시키고, 그렇죠.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죠. 하지만 추구하는 원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건국 세력 또한 그러했죠. 그래요. 갑신정변 인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원칙은 항상 동일하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개혁가나 혁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갑신정변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수호자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시장 지배 시대에서 충분히 발전한 나라에서는 수호자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국수주의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세계주의자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요. 민족주의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는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하면서 세계주의자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원칙은 같지만 자기 사회가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통상 공동체가 처한 사정에 따라 그러한 모습이 결정된다. 그래요. 하지만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 현 시대 세계는 국가별로 조직되어 있고 국가별로 산업 발전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그렇죠.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미국의 발전 정도와 한국의 발전 정도가 다르고 또 한국보다 발전 정도가 떨어지는 곳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산업 발전이 낙후된 국민 개개인의 소득보다 높다. 경우에 따라 그 차이는 10배에서 20배에 이른다. 사실이죠.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4,000달러이지만 베네수엘라 1인당 GDP는 약 한국은 34,000달러고 베네수엘라는 한 3,400달러이니 한국 국민의 개개인의 소득은 베네수엘라 국민 개개인의 소득보다 10배 정도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마다 산업 발전 정도가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개인 소득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상공업이 바탕이 된 산업이죠. 통상 산업의 발전은 국력의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세계는 국가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른 나라에 정복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현 시대에서는 정복 전쟁과 식민지 개척이 간섭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간섭 역시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한 일을 금지시킬 수 있는 집단이 아직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완전하죠. 강제할 힘이 없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봐라. 정복전쟁이 일으키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면 한다는 거예요. 중국도 대만을 정복할 거다 하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간섭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또 그 간섭이라는 것은 아직 불완전한 간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한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곳의 국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여 사는데 그러한 곳에서는 통상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쭉 그 농업 중심의 국가가 이어져 왔죠. 신분제도가 있으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한 수천 년간 신분제도 하에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도. 증가하는 인구만큼 농토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곳은 흔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증가하는 인구만큼 농토가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고 빈민이 생기겠죠. 또 농토를 얻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세월이 흐르면 빈민들이 대량으로 양산된다. 그런 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국가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토를 얻거나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겠지만 국가 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이주가 철저히 통제되는 현 시대에서는 자연히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도시에 그러한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직장이 충분히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충분한 직장이 없으면 그러한 이들은 빈민이 되어 반정부 나아가 반국가 인사가 된다. 그렇죠. 저번에 확인했죠. 한때 농지개혁을 했을 때 이승만의 지지율은 서울에서 78%였죠. 근데 계속 감소하죠. 왜 그렇다 했나요? 도시의 빈민들이 자꾸 증가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인구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간 거죠. 농토 증가 속도가. 그런 문제가 한국에서만 생기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업 중심의 낙후된 사회에서는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생겨왔던 문제라는 거예요. 수천 년간. 농토를 얻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개간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인류는 수천 년간 농업이 중심이 된 국가에서 살아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토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늘 빈민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빈민들은 낮은 신분으로라도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 노예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연히 신분제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신분제도를 폐지한다고 실질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분제도의 폐해는 실로 크다. 인권유린, 재산 침해, 침해로 그렇죠.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죠. 신분이 낮은 이들은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간다. 그 조선 후기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 불러다가 패고 관리들이 돈 내놔라고 강제로 빼갖고 밀란이 폭동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동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도 그런 조병갑이 막 그러면서 폭동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일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은 경우에 따라 폭동과 반란에 참여하여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신분이 낮은 이들 그래요. 학대받고 그러니까 재산 침해당하고 이러니까 경우에 따라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죠.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죠. 얼마 전에 네팔에서도 그런 일이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보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팔에서 일어난 방정부 시위는 제시된 글이 지적하는 농업중심사회의 산업화 부족으로 인한 빈민의 대량 양산 및 이로 인한 가난과 절망이라는 맥락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AI가 지적하잖아요. 이 글을 쓴 이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통하는 얘기만 하지 그런 뭐 특수한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래요. 네팔은 산업화 수준이 낮은 청년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토가 인구를 부양하지 못하여 빈민이 도시로 몰리는 과거농업 사회의 문제가 현대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승만 정부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죠. 잘 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통하는 이치라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도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요. 항상 있어왔던 문제라는 거예요. 빈민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이상 아무리 제도적으로 신분제도를 금지해도 신분제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상 신분제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노비들은 노비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갑오개혁 때 한국에서 언제 처음 공식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하나요? 조선시대 갑오개혁 때 이제 실시되죠. 공식적으로는 신분제도 폐지됩니다. 하지만 사라졌냐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노비들은 노비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성 노비는 여전히 주인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도왔고 도우며 생계를 이어갔고 남성 노비인 모습 역시 주인집에 머무르며 농사일이나 자비를 하여 생계를 이어갔다. 여전히 주인님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사실상의 신분제도 폐지의 효과는 1960년 이후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서야 비로소 실현되었다. 그래요. 서서히 계속 그냥 사라지고 있었죠.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한 1960년 이후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효과는 원래는 왔던 건 사실이죠. 1789년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고 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포했다. 한국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귀족은 여전히 세상과 권위를 유지했고 이전의 노예는 여전히 이전의 귀족에 의지하여 살아갔다. 그래 이전의 노예 신분의 사람은 이전의 귀족 신분의 사람에게 의지하여 살아갔다. 이게 맞는 거죠. 프랑스에서 사실상 신분제 폐지의 효과가 사회 전반에 나타난 것은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이다. 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신분제도가 제도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한 100년 뒤였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그렇잖아요. 신분제도는 공식적으로 1950년 정도에 무렵에 폐지되었지만 뭐 카스트 제도가 장기간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도 있겠죠. 근데 그 산업이 충분히 발전해야지 실질적으로 폐지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이는 누군가요? 그러면 군사 정부라는 거예요. 사실은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현 시대에서는 다시 이제 신분제도를 만들려고 하죠.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런저런 사건 막 핑계 대면서 잘못된 거예요. 뭐 사건이든 막 어떤 신분의 이익을 주려하면서 신분제도를 현 시대에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폐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죠. 오히려 또 반동 세력이 있는 거죠. 신분제도를 만들려는 빨리 제거해야 될 세력들인 거예요. 즉 신분제도로 인한 국민들이 비참한 삶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산업화는 필수적인 일이었다. 1960년대 그랬다는 거예요. 산업화가 필수적인 일인 거죠. 살펴보았듯이 현 시대 산업 발전이 낙후된 국가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화는 필수적인 과업이다. 네팔 보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시 밀면도 생기고. 그런 나라가 네팔만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몰락했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빈민들이 뛰쳐나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희생자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 가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도시 빈민들과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니 도시 문제도 해결된다. 산업화를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어느 국가에서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군정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행된 농지계획은 이승만 정부에 개성되어 전체적으로 확장 실시되었다. 하지만 도시의 빈민들과 학생들이 떼거리로 몰리며 산업화라는 시대적 가업이 빠르게 부상했다. 그래서 당시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어떤 국민들, 이 도시 빈민들과 학생들에 의해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역시 산업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시급한 문제임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산업화라는 시급한 시대적 과업은 다음 정부의 사명으로 넘어갔다. 그 산업화를 해야 되는 사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계속 혼란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삶이 이어지면서. 근데 시급한 문제임을 군사정부가 인식을 했던 거죠, 사실. 굉장히 한국 국민들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그때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과 같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임시정부도 또 공산주의 성격이 강했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대 국가의 기틀을 어쨌든 닦았다는 거예요. 소장농 문제도 해결했고. 이승만 어떤 인물인가요? 청렴한 인물이었죠. 부정부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직에 물러난 뒤에 재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정부패했으면 재산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정부패했으면 한국에 숨겨둔 게 있었으면 재산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민정 세력 대 군정 세력, 새로운 세력이 이제 격돌을 하는 거죠. 한국 국민들은 군정 세력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누가 군정 세력을 원하냐? 해제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군정 세력을 겪었나요? 겪지 않았나요? 겪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들은 다 누구였나요? 군정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군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미군정은 어떤 세력인가요? 군정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군정 세력, 군정과 민정 어느 걸 더 많이 겪었나요? 군정을 많이 겪었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비교할 거 아니에요. 군정이 정치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그 실상을 잘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1960년 4월 26일 4.19 폭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며 4월 27일 가도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임시정부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정부를 출범시키기 전에 있는 정부가 가도정부죠. 한국은 가도정부가 자주 있죠. 얼마 전에도 있었고. 민주당의 오랜 수고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211명 의원이 참여하여 1명, 208명이 찬성함으로써 의원내각제를 통과했다. 그 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킨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당시 자유당은 다수당이었지만 이승만이 망명하고 이분까지 사망하자 사포자기 상태였다. 자유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이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당시에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기에 내각제 실시를 국민의 뜻으로 보기 어렵다. 1960년 7월 민주당은 처음으로 선거에 압승했다. 172석을 얻었다는 거, 233석. 이 정당한 선거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 정당이 훨씬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폭동으로 완전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얻은 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득표를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악당으로 만들고 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전에 비해서 투표율도 가장 낮았어요, 사실은. 심각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이승만 지지자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잖아요. 자유당 지지하면 되지 않았냐. 그렇게 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33석 중 172석을 얻었다고 하지만 득표율은 41.7%로 가반을 넘기지 못했다. 평상시 투표율로 치면 한 30%밖에 얻지 못한 거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당시 민주당 오만에 빠졌지만. 자유당이 대표하는 원인은 간단하다. 자유당 지지표는 이승만 지지표였다. 이승만을 지지했던 표죠, 당시에는. 당시는 다 우파 정당들끼리 경쟁하는데, 국민들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고, 농지개혁을 성공하니까, 대부분 국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당이 어떻게 했나요? 민주당에 항복하고 이승만을 버렸잖아요. 국민들이 자유당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유당이 이승만을 버렸으니 이승만 당인데, 이승만 지지자들이 자유당에 투표할 리가 없지 않나. 당연하죠. 당시 민주당 간부인 장면가저 김도현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투표함이 교체되었다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민주당 간부 장면가 김도현이 당시 국회의원이죠. 장면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뭐라고 주장하면 폭동을 일으켰냐. 빳빳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부정투표다. 또한 투표함이 교체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폭동을 사실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하지만 빳빳한 투표용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안 되면 철저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투표함 같은 것은 없었다.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빳빳한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2022년에 재판했잖아요. 빳빳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됐으니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판사가 2022년에 뭐라고 재판했나요? 빳빳한 투표용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 시대도 맞으면 현 시대도 맞으면 그 시대도 맞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될 수 있나요, 없나요?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에서 안 넣으면 발견되죠. 국에서 넣어도 안국에서 넣어도 국인 뒤에 손으로 누르지 않으면 투표함에 들어가면서 펴지잖아요. 이거를 쓰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빳빳한 투표용지가 절대 발견될 수 없다. 그러면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전문적인 영역이죠. 뭐 그것까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간 뭐 현 시대에서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현 시대는 맞고 그때는 안 맞다. 그럼 기준이 이중잣대인 거죠. 근데 빳빳한 투표용지는 발견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국에서 누르지 않으면 접힐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투표함에 들어가면서 펴지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장면 김도현 이 양반들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함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그 당시엔 철저한 수사를 했겠죠. 이승만과 자유당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투표함 같은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수사를 했어요. 그 많은 투표함. 전국에 얼마나 투표함이 많았겠어요. 표출했으면 하늘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니고 뭐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4.19 폭동을 괜히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양반이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선거 결과도, 예전의 선거 결과들을 쭉 보면, 나올 수 있는 선거 결과였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뭐 야당이었던 건 사실인데, 자유당의 경쟁정당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죠. 자유당이 한 100석 얻으면 한 20, 30석 얻는 정당이었다. 그전 선거가 좀 약간 이례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유당이 압도적이었다. 그런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거 결과였는데 부정선거를 선동했다. 근데 부정선거 선동이 크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 현 시대 역사는 어떤가요? 바로잡지 않잖아요. 당시에도 부정선거라고 결론을 냈어요. 아무도 이제 이승만은 이제 그 이후에는 원하지 않았겠죠. 민주당 인사들하고 이제 군사정부가 정계를 장악하잖아요. 실권은 군사정부가 잡지만 둘 다 이승만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확정시켜버렸죠. 책임자를 내무부 장관 사형인가 했죠. 그렇게 확정시켜버린 거지 사실은 부정선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재선거를 실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부정선거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취소할 정도의 부정선거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붕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킬 때 자유당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왜 자유당은 이렇게 표를 못 받았느냐? 아니 분명히 가짜뉴스였잖아요. 이거 보면 부정선거 증거가 안 되잖아요. 뒤에 다 밝혀진 거지만. 그럼 자유당은 어떻게 대처했냐 그때? 민주당의 선거는 가짜뉴스라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투표용 교체 같은 거 없었다. 아니 빳빳한 투표용지 발견될 수 있다. 그게 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냐? 다퉈야 됐을 거 아니에요. 투표용 교체 같은 건 아예 없었고 빳빳한 투표용지는 현 시대에서 보면 부정선거의 증거가 안 된다고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2022년도. 근데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대체안을 내놓지도 않았으면 그렇게 못 믿겠으면 다시 선거하자 이렇게 대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투쟁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뭐 투쟁도 안 했죠. 아니 왜 자꾸 그 부정선거를 하냐. 차라리 막 거리투쟁하면서 그럼 다 재선거 해보자. 아무런 대처도 안 했다는 거예요. 희생이 커짐에 따라 민주당에 항복하고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대통령 하야와 의원 내각제 실시에 찬성하였으니 자유당의 폭망은 확정적이었다. 이승만을 지지해서 자유당이 투표하는데 이승만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하고 또 의원 내각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였냐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하자는 대로 항복하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자유당을 찍어줘요. 이승만 지지자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지지 세력을 못 찾고. 민주당 역시 문제는 심각했다. 폭동을 통해 집권하기는 하였으나 온갖 호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50%를 넘지 못했다. 이는 다수 국민들이 지지할 세력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요. 잘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것저것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유당이 무기력했나 따져볼 수 있잖아요. 자유당은
저항하지 않았나. 그냥 공산 계열 폭동이라고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아 이거 뭐야 폭동이야 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한 모양이다 이렇게 한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 부정선거를 주장한 이들은 누구였나요? 공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일으킨 것과 비슷한 거죠. 민주당이 일으킨 게 특별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공산주의자가들이 개입한 모양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했는지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것과 비슷하잖아요.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빳빳한 투표용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데 그거 발견될 수 있는 거다. 현 시대에서는 그거는 발견될 수 있는 걸로 됐다는 거예요. 투표함이 교체됐다는데 그 투표함 어디 있냐? 우리 같이 한번 수사해보자. 너희들이 정말 못 믿겠다면 재선거를 실시하자.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해가지고 뭐 대통령 하야에 찬성하고 의원내각제 실시에 그냥 국민들이 뜻도 살피지 않고 찬성했다는 거예요. 자유당 폭망이죠. 뭐 누가 찍어줘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